자, 선생님하고 오늘부터 우주 초기 원소가 어떻게 생성되었는지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자, 우주 초기에 원소가 생성되었는데, 자, 이 원소가 어떻게 해서 생성이 됐는지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35쪽의 빅뱅 우주론부터 이해를 할게요. 35쪽 했죠? 자, 빅뱅 우주론이란 게 뭐냐? 중학교 3학년 말에 배웠을 거야. 그쵸? 지금 제일 최근에 배운 게 중학교 3학년 말에 배우는 거야. 빅뱅 우주론이라는 것까지 배우죠. 자, 그럼 빅뱅 우주론이라는 게 뭐냐? 한 지점에서 폭발이 일어나서 우주가 시작되어서 계속 팽창하고 있다라는 게 빅뱅 우주론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빅뱅 우주론이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지게 되느냐? 그 우주가 어떻게 생성되었는지에 대해서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었겠죠. 자, 초반에는 자, 정적 우주론과 동적 우주론이 서로 대립을 하게 됩니다. 자, 정적 우주론이라는 것은 우주가 정지에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정적 우주론이 우주가 정지에 있다라는 거면 동적 우주론은 어떤 걸 이야기할까? 그래, 움직인다. 움직인단 말은 우주가 팽창하고 있거나 수축을 한다라는 게 동적 우주론입니다. 자, 이러한 우주론이 서로 대립을 하다가 자, 허블 망원경으로 무엇을 관측하게 됩니까? 외부 은하가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라는 걸 발견하죠. 오른쪽에 보면은 허블이 관측을 한다. 무엇을 관측하냐? 외부 은하가 우리 은하로부터 점점 멀리 멀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서 정적 우주론과 동적 우주론 중에서 어떤 게 받아들여지겠어? 동적 우주론이 받아들여지게 되죠. 자, 그러다가 이제 동적 우주론이 또 두 갈래로 나뉘어집니다. 정상 우주론과 빅뱅 우주론으로 나뉘어지게 되죠. 자, 둘 다 동적 우주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것은 공통점입니다. 하지만 어떤 차이점이 있겠죠. 자, 우주가 계속 팽창하고 있는데 물질들이 계속 추가되면서 밀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우리는 정상 우주론이라 하고 자, 우주가 계속 팽창하고 있는데 어떤 물질이 첨가되지 않아. 추가되지가 않으면 어떻게 해서 밀도는 감소하게 되겠죠. 그러한 우주론이 빅뱅 우주론입니다. 그러면 정상 우주론과 우리가 빅뱅 우주론을 구분을 한번 해봅시다. 구분을 해서 표를 만들어서 한번 구분을 해볼게요. 자, 우주가 둘 다 팽창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반으로 한다고 그랬죠. 우주 팽창은 둘 다 팽창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질량 어떻게 되겠어? 우주로 같은 경우는 질량이 계속 추가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질량은 증가하게 될 것이고 빅뱅 우주로는 어떠한 것이 추가되지 않는 데서 그래서 질량은 일정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밀도. 밀도는 자, 질량이 계속 추가되니까 밀도는 일정하겠죠. 밀도가 일정하고 빅뱅 우주론 같은 경우는 계속 팽창하고 있는데 추가되는 질량이 없기 때문에 밀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온도는 어떻게 될까? 온도. 온도는 밀도와 같이 가게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밀도가 일정하다라는 얘기는 온도도 일정하다라는 얘기가 될 것이고, 밀도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온도 역시 감소한다라는 얘기가 될 겁니다. 자, 이러한 차이점이 있죠.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공부할 거야? 빅뱅 우주론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자, 그러면 빅뱅 우주론이 받아들여졌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라는 동적 우주론이 받아들여졌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팽창하고 있는 증거를 발견했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 증거가 뭐였어? 허블이 관측한 거죠. 우리 은하로부터 외부 은하가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관측을 했어. 그러면 빅뱅 우주론이 우리가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그러한 증거가 나타났겠죠. 자, 그러한 증거가 첫 번째가 자, 밑에 여기 작게 나오는데 여러 증거 중에서 첫 번째가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증거가 우주 배경 복사입니다. 자,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걸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우리 친구들이 다 알 거야. 그치? 자, 그럼 우주 배경 복사라는 게 뭐냐? 자, 우주 배경 복사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뭐가 생각나?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거. 뭐가 있어? 민주야? 민주가 언니니까 좀 얘기해볼까? 뭐가 생각나? 그냥 네가 생각나는 거 얘기해봐. 복사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 그 어떤거 해치지 않고 어, 바로 전달되는 바로 전달하는 거, 복사 에너지. 예, 복사를 생각했고. 자, 그럼 서연이는 뭘 생각했어? 우주 배경 복사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너도 이런 복사를 생각했어? 진짜? 다음에 카피 생각하던데, 카피 복사? 어? 자, 복사 에너지라는 것을 의미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주 배경 복사라는 것은 우주로부터 모든 방향에서 나오는 복사 에너지를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합니다. 자, 그 용어를 잘 알았죠?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증거가 관측됨에 따라서 우리가 빅뱅 우주론을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죠. 자, 그러면 뒤에 가서 빅뱅 우주론에 대해서 더 자세히 공부하기로 하고 자, 그러면 우주 초기에 원소가 생성이 됐는데 이 원소가 생성을 배우기 전에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공부해 봅시다. 자, 물질은 뭘로 구성돼 있어? 아니, 물질이라는 게 뭘까? 그걸 먼저 우리가 이야기해볼까? 물질, 뭐가 물질일까? 수학에 배우자 할 물질에 대해서 너무 오래전의 일이라서 기억은 안 나겠지만 물질, 물질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거야? 시험에 물질이 무엇인지 있으라고 문제가 났어. 그러면 모르는 애매한 그러한 것 입장 중에서도 뭔가 짜내야겠죠? 자, 민주는 뭐라고 쓸 것 같아? 물질이라는 게? 전달되는 원자로 이루어진 거. 아, 좀 어렵긴 했네. 자, 그러면 서연이는 뭐라고 쓸 것 같아? 물질? 이루어진 거? 자, 우리 물질이라는 게 초등학교 때 뭐라고 배웠냐? 물체 재료를 물질이라 한다라고 배웠습니다. 이게 어떤 물체가 있으면 이것을 이루고 있는 물질을 이야기하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물질들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느냐라고 봤을 때, 자, 원자로 이루어졌다고 얘기 나와 있죠. 원자. 하나, 중등 선행했어? 안 했어? 자, 그러면 이 원자라는 게 무엇이냐? 자, 원자, 핵과 전자로 이루어졌죠, 원자는. 자, 원자라는 게 있으면 가운데에 원자 핵이 있고 주변에 원자 핵을 돌고 있는 전자가 존재를 합니다. 자, 원자 핵은 핵전화량이 플러스죠. 그래서 양전하를 띠고 전자는 음전하를 띠고 있죠. 그리고 전자 같은 경우는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기본 입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원자 핵을 더 쪼개 보면은 자,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죠.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양성자와 중성자는, 자, 양성자 같은 경우는 플러스 전화를 띠죠? 양성자 같은 경우는 플러스 전화를 띠고, 중성자는 전화를 띠고 있지 않죠? 자, 그러면 양성자와 중성자의 질량은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까지 똑같다고 거의 배웠을 거야. 거의 비슷해. 근데 굳이 나누자면, 자, 어떤 게 약간 더 무거워. 아주 미세할 정도로 약간 더 무겁습니다. 자, 어떤 게 더 무거울 것 같아? 찍어봐. 양성자가 더 무거울 것 같다. 자, 서연이는 왜 양성자라고 생각해? 전화를 띄어서? 자, 이게 거의 비슷한데 아주 근세한 차이로 중성자가 약간 더 무겁습니다. 자, 이게 헷갈리니까 선생님 어떻게 생각했냐? 중성자의 중자가 무거울 중자라고 생각했어. 무거울 중자는 아니야. 근데 그렇게 생각을 했으면은 아, 중성자가 약간 더 무겁다라는 게 좀 각인이 되겠죠? 중성자가 아주 무시할 정도로 약간 더 무거워. 자, 이제 알겠죠? 자, 그리고 이 양성자와 중성자는 쿼크라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어. 자, 그리고 우리는 쿼크와 전자를 기본 입자라고 하죠. 오른쪽에 보면 기본 입자의 종류 해가지고 쿼크와 경입자라고 돼 있죠. 그래서 쿼크와 전자로 이루는 기본 입자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죠. 쿼크와 전자는 기본 입자이고 이 쿼크는 6종류가 있습니다. 위 쿼크, 아래 쿼크, 맵시, 얕밑한 꼭대기 바닥인데 자, 여기서 업 쿼크와 다운 쿼크, 즉 위 쿼크와 아래 쿼크를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포크는 총 6종류가 있다. 그중에 위 포크와 아래 포크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포크가 세 개가 결합하게 되면은 양성자가 되고 또 다른 세 개가 결합하면은 중성자가 되게 됩니다. 자, 위 페이지 여기 왼쪽에 보면은 자, 위 양성자 같은 경우는 위 쿼크 2개와 아래 쿼크 1개로 구성되어 있고 중성자 같은 경우는 위 쿼크 1개와 아래 쿼크 2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떤 쿼크가 3개가 결합되어 있는 건 맞는데 종류가 약간 다르죠. 자, 그리고 위 쿼크는 전하를 플러스 3분의 1을 띄고 아래 쿼크는 마이너스 3분의 1의 전하를 띱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양성자를 생각해 봅시다. 위 쿼크가 2개 있죠? 그러면은 플러스 3분의 2에서 2개니까 그리고 아래 코크가 1개 있죠? 마이너스 3분의 1이게 되겠죠? 자, 이걸 다 더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1이 되죠? 그래서 양전하를 띄고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양성전은. 자, 그러면 자, 중성자를 이번에 생각해 봅시다. 위 코크가 플러스 3분의 2죠? 자, 아래 코크가 마이너스 3분의 1인데 이게 몇 개야? 2개입니다. 다 더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하를 띄지 않는다라고 되겠죠? 그래서 양성자는 전하량이 플러스 1에 해당하고 중성자는 전하를 띄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물질을 이루고 있는 입자를 분해를 시키면서 기본 입자까지 됐었죠?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지금 배울 게 뭐냐면 우주 초기에 생성되는 원자에 대해서 배울 거야.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우주 초기에 원소가 어떻게 생성되었는지 우리가 이제 공부해 볼게요. 자, 아까 선생님이 그래서 빅뱅 우주론이 뭐랬니? 기억납니까? 뭐라고 했는지? 한 지점에서 폭발이 일어나서 팽창한 게 빅뱅 우주론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 빅뱅 우주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빅뱅 우주론이라는 건 자, 지금으로부터 약 138억 년 전에 일어납니다.
한 지점에서 밀도가 매우 높다 보면은 온도가 점점 올라가겠죠. 그죠? 그러다가 폭발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폭발이 일어났어. 그러면은 온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입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뭐가 일어났는지 팽창한다 그랬죠? 자, 팽창하면 온도가 어떻게 되겠어? 점점 높아져? 낮아지겠지. 밀도가 적어지는 거잖아. 그치? 밀도가 감소하니까 온도가 낮아지는 거야. 그래서 온도는 점점 감소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팽창하고 있으니까 처음에 폭발에 비해서 온도는 점점점 감소한다라는 것을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되겠죠. 에? 자, 계속 138학년 전에 아주 큰 온도로 폭발이 일어났어. 그래서 팽창이 일어나. 온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입자가 없는데 어느 정도 온도가 내려가다 보면은 기본 입자들이 생성이 되겠죠. 그래서 기본 입자들이 생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 입자가 선생님이 코크와 전자를 기억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코크와 전자들이 이때 무수히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 온도는 점점 계속 감소하고 있겠죠? 자, 온도가 계속 감소하다가 자, 어떻게 되냐?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지는데 이건 무슨 말이야? 쿼크가 있으니까 쿼크 세개씩 결합을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쿼크가 세개씩 워쿼크가 두개고 다음 쿼크가 하나면은 양성자가 될 것이고 업쿼크 하나에 다음 쿼크 두개가 서로 합하게 되면은 중성자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중성자가 만들어지게 돼요. 자, 그러면 중성자가 1대1입니다. 왜? 계속 전환이 일어나. 양성자가 됐다가 중성자가 됐다가 중성자가 됐다가 양성자가 됐다가 계속 전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이 아까 질량이 누가 살짝 더 무겁다 그랬지? 중성자가 무겁다 그랬죠. 자, 그러면 얘가 양성자고 얘가 중성자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이게 전환이 이렇게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근데 질량이 누가 더 무겁다? 중성자가 무겁다. 그냥 중성자에서 양성자로 갈 때 질량은 약간 감소하죠. 질량이 감소한다는 말은 감소한 만큼 뭐가 발생한다? 에너지가 밖으로 나온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양성자에서 중성자로 갈 때는 질량이 어떻게 돼? 무거워지죠. 자, 무거워진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겠어? 주위에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온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양성자에서 중성자로 전환이 일어날 때는 주변에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가게 됩니다. 양성자랑 중성자랑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계속 1대1의 상태가 되겠죠? 예, 개수가 초반에는 거의 같았어. 자, 근데 온도는 어떻게 되겠어? 주변 온도는 점점 감소한다. 자, 온도가 감소하면 주변에서 에너지를 가져올 수 있어? 없죠. 에너지를 가져와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게 뭐야, 여기서는? 중성자란 말. 중성자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에너지를 가져올 수가 없네? 중성자가 만들어질 수 있겠어? 없겠죠? 자, 그러면 어떤 거의 개수가 많아지겠어? 양성자의 개수가 많아지게 됩니다. 자, 점점 양성자의 개수가 많아지면서 자,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가 7대 1이 될 때 무엇이 만들어지냐? 원자, 핵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헬륨 원자 핵이 생성되겠죠. 뭐? 헬륨 원자 핵이 생성된다. 자, 이때가 온도가 10억 켈빈입니다. 10억 켈빈 정도 되었을 때 헬륨 원자 핵이 생성이 되죠. 이때 시간적으로 뭐야? 빅뱅, 폭발이 일어나고 언제쯤이야? 3분 정도 되었을 때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원자핵이 만들어지느냐라는 것을 보면은, 자, 뒤에 37쪽 봐봅시다.
자, 선생님이 아까 말했어. 양성자와 중성자가 초반에는 1대 1이었다. 그러다가 주변의 온도가 점점 감소하다가 몇 대 몇까지 된댔어? 7대 1까지 간다. 자, 7대 1까지 갔어. 자, 그러면 수소는 자, 원자 핵계에서 양성자가 몇 개 있어? 수소는 양성자 몇 개 있냐? 한 개 있죠? 왜 한 개야? 왜 한 개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래, 원자번호를 보고. 왜? 원자번호는 양성자의 개수로 만들어지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 얘네들은 뭐야? 양성자가 지금 하나씩 있는 거죠? 그쵸? 이게 뭐, 즉 뭐야? 수소 원자 핵이 됩니다. 그리고 이 양성자 두 개와 중성자 두 개가 결합해서 뭐가 됩니까? 헬륨 원자핵이 되죠. 자, 헬륨 원자핵은 양성자가 몇 개야? 두 개죠. 자, 수소는 원자핵에 중성자 있어, 없어? 대부분 없죠. 있는 것도 물론 있지만은 대부분 없죠. 하지만 헬륨은 중성자가 존재하죠. 자, 보니까는 7대 1에서 자, 서로 여기 네 개가 중성자 두 개하고 양성자 두 개가 결합해서 헬륨 원자핵이 됐다라고. 나머지 몇 개야? 12개는 뭐가 됩니까? 수소 원자핵이 됩니다. 자, 자, 그러면 개수비를 생각해 보자. 개수비. 자, 수소 원자핵은 몇 개입니까? 12개가 될 것이고 헬륨 원자핵은 개수비가 한 개죠. 그래서 원자핵의 개수비는 12대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질량비를 생각해 봅시다. 질량비. 수소 원자핵 같은 경우는 양성자 하나씩 있는 거죠. 그러면 양성자가 지금 다 몇 개야? 12개죠. 자, 그리고 헬륨 원자핵은 하나긴 하지만 양성자 두 개와 중성자 두 개가 있죠. 양성자와 중성자의 질량 차이가 약간 있지만 거의 비슷하다고 했으니까 양성자가 거의 몇 개 있다고 생각하면 돼? 4개 정도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질량비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3대 1이 되겠죠.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가 3대 1입니다. 자, 여기서 조심할 게 무엇이냐? 배수비가 12대 1이고 질량비가 3대 1입니다. 막 7대 1부터 1대 1부터 시작하고 7대 1 나오지, 12대 1 나오지, 3대 1 나오지. 헷갈리면 안 되고, 개수가 12개고 1개이고, 이에 비해서 질량비는 3대 1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앞에서 이야기했을 때 빅뱅 우주론이 받아들여졌댔어. 그쵸? 초기에 받아들여졌는데 첫 번째 증거가 뭐였어? 기억 안 나겠죠, 물론. 다시 앞으로 가볼게요. 자, 첫 번째 증거, 여러 증거 중에 첫 번째 증거가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몇 대 몇이랬어? 3대 1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빅뱅 우주론을 주장하는 과학자들이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예측을 하는데 어떤 증거가 발견된 어떤 관측을 했거나 그거를 어떤 증거가 받아들여졌으니까 빅뱅 우주론이라는 이론이 받아들여졌겠죠? 우선 예측은 했어. 자, 선생님 증거를 어떻게 찾게 됐는지 좀 뒤에서 설명해 줄게요. 자,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원자핵까지 만들어졌죠? 수소 원자핵과 헬륨의 원자핵의 질량비가 3대 1이 됐다라는 이때가 언제야? 빅뱅이 터지고 난 3분 정도 되었을 때 온도는 10억 켈빈이 되었을 때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서 온도는 어떻게 됩니까? 점점 낮아지게 되겠죠. 자, 온도는 점점 낮아지니까 자, 지금 헬륨까지 만들어졌단 말이야. 뭐 헬륨보다 더 무거운 원자가 만들어지려면 에너지가 많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온도가 점점 떨어지니까 에너지가 줄어드는 거죠. 그럼 더 무거운 원자들이 만들어질 수 있겠어? 만들어질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수소와 헬륨까지 여기까지 만들어지죠. 근데 지금 원자가 만들어졌어? 원자 핵이 만들어진 거죠. 아직 원자는 안 만들어졌어. 자, 그러다가, 자, 빅뱅이 터지고 나서 38만 년이 지났을 때, 언제? 38만 년이 지났을 때. 이때 우주의 온도가 3000 켈빈 정도 됩니다. 이 3000 켈빈 정도 되었을 때, 원자핵까지 만들어졌었죠, 앞에서. 이때 원자핵과 전자가 결합하게 됩니다. 원자핵과 전자가 결합하면서 뭐가 만들어져? 원자가 생성이 되게 되죠. 자, 그러면, 자, 아까 원자핵까지 만들어졌었죠? 그러다가 전자가 결합하니까 뭐 어떻게 됐어? 전자는 마이너스 전할 띠고, 양성자는 플러스 전할 띠니까 어떻게 됩니까? 중성이 되게 되죠. 헬륨 역시 어떻게 됩니까? 양성자가 두 개고 전자가 두 개 결합하니까 중성이 되겠죠. 그래서 중성을 띠는 원자가 생성되게 됐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원자가 생성되면서 우주는 어떻게 되느냐? 자, 봐봐. 원자가 생성되기 전에는 자, 원자핵과 전자가 따로 있었어. 그러면 전자가 어떤 전하를 띠기 때문에 빛이 먼지처럼 뿌연 상태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근데 반대편에서 빛이 오는데 뿌연 먼지에 가려져서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그 빛을 볼 수 있습니까? 없게 되죠. 그래서 아주 뭐라 할까? 불투명한 우주 상태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원자가 생성되기 이전에는, 즉 원자핵과 전자가 결합되기 전에는 불투명한 우주였다. 그러다가 원자핵과 전자가 결합을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불투명했던 우주가 투명해지게 됩니다. 자, 투명해진다는 얘기는 뭐야? 모든 방향에서 오는 빛을 관측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여기서 빛 하니까 뭐가 생각납니까? 그래. 아까 뭐랬어? 두 번째 증거가 우주 배경 복사랬죠. 모든 우주 방향, 즉 우주 배경으로부터 오는 복사, 우주 배경 복사가 있을 거다라고 예측을 하게 되죠. 과학자. 자, 그래서 원자가 생성되기 전에는 불투명했던 우주가 원자가 생성되면서 투명해진 우주가 됐다. 그러면서 모든 방향으로부터 오는 빛이 퍼져나갔다. 즉, 투명한 우주가 됐다. 즉, 이러한 빛이 퍼져나가는 게 우주 배경 복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 원자가 생성됐을 때 당시에 우주 온도가 3000 켈빈 정도 된다 그랬죠.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현재 들어서 이 우주 배경 복사가 3 켈빈 정도가 될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예측이 뭐였냐?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 될 것이다. 두 번째 예측이 우주 배경 복사하면서 현재에 들어서 어떻게 된댔어? 3켈빈 정도의 우주 배경 복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원자가 어디까지 생성됐어? 수소와 헬륨까지 생성이 됐죠. 그러면 우주에 제일 많은 원자가 뭐가 되겠어? 수소와 헬륨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주 배경 복사를 예측을 했었어. 그쵸? 훗날에 자, 펜지어스와 윌슨이라는 과학자가 펜지어스와 윌슨이라는 과학자가 어떤 과학자냐? 전파를 연구하는 과학자입니다. 전파 알죠? 수신기로부터 어떤 전파를 받아서 그 전파에 대해서 연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펜지어스와 윌슨이 연구를 하다가 자기들이 원치 않는 계속 전파가 막 관측이 되는 거야. 하고 수신기에 이상이 있는가 수신기도 붙여보기도 하고 수신기에 새똥들이 너무 많으니까 새똥도 닦아보기도 하고 했는데
계속 일정한 전파가 관측이 되는 거야. 그 전파가 뭐야? 3켈빈 정도였어. 그 전파가 뭐겠어? 우주 배경 복사가 되죠. 그래서 펜저스와 윌슨이라는 과학자가 우주 배경 복사를 관측하게 됩니다. 자, 현재에 들어서 3켈빈 정도의 우주 배경 복사가 있을 거라고 예측을 했죠. 근데 관측이 됐지? 그래서 뭐야? 증거로 받아들여지게 돼. 그럼 아까 예측했던 것 중에 하나는 증거를 발견해서 받아들여졌죠? 자, 그럼 아직 선생님이 설명하지 않은 게 뭐가 있어?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 될 거라는 것이죠. 그거는 앞에 다시 가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선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이 설명한 게 이야기처럼 시간 순서대로 설명을 했는데, 자, 오른쪽에 보면은 비법 강의 해가지고 빅뱅 우주론에 대해서 정리가 돼 있죠? 시간 흐름과 온도 정도, 대략 정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흐름대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 C와 D입니다. C와 D 중에서도 뭐가 더 중요합니까? D가 더 중요합니다. 38억만 년 전과 3000 켈빈은 기억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C 정도도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 페이지 39쪽에서 지금 시간에 따른 우주 변화와 입자 생성 과정 한번 읽어보시고 빅뱅 우주론에 대한 증거 한번 읽어보시고 앞에 여기 뭐냐 기본 개념 문제부터 해가지고 여기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아픈 것 같으니까 생각을 해보겠다. 자, 문제 풀 때는 내가 모르는 게 무엇인지 찾기 위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 문제 맞추는 게 중요해? 안 중요합니다. 시험 보는 거 아니죠? 시험 볼 때 무조건 문제 맞추는 게 중요하지만 지금은 시험 보는 게 아니니까 내가 모르는 게 무엇인지 찾으려고 이렇게 문제를 푼다라는 생각으로 문제를 푸는 게 좋겠죠. 자, 핵심 체크 한번 봐봅시다. 약 138억 년 전에 고밀도의 한 점에서 대폭발이 일어나 우주가 탄생한 후 계속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우주론이 빅뱅 우주론이 되겠죠.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우주의 크기는 점점 증가하게 되는 것이고 우주의 온도와 밀도는 감소하겠죠. 그리고 우주 전체의 질량은 일정하죠. 자,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 자,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 물질은 원자로 구성돼 있고,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구성돼 있다라고 했었고,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돼 있죠. 그리고 이 양성자와 중성자는 쿼크로 구성돼 있죠. 쿼크. 자, 빅뱅 이후 입자의 생성 순서는 쿼크와 전자가 될 것이고, 이 쿼크들이 결합해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뭐가 만들어지니까?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죠. 양성자는 그대로 수소 원자핵이 되니까, 뭐 양성자 이꼴 수소 원자핵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고, 이 양성자에 중성자가 결합해서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이 원자핵들의 전자가 서로 결합해서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주 초기에 생성된 원소가 수소와 헬륨이 되겠죠. 자, 빅뱅 후 3번 정도 됐을 때 우주의 온도가 낮아지면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해서 뭐가 됩니까? 헬륨 원자핵입니다. 그리고 빅뱅 후 38만 년이 지났을 때 온도가 약 3000 켈빈으로 낮아지면서 원자들이 생성이 되죠.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가 생성되게 됩니다. 내가 무엇의 용어를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잘 생각해 보시고 문제는 어때? 안 틀려야 돼. 그러니까는 잘 읽어봐야겠죠? 그리고 내가 이걸 왜 틀렸나? 틀렸을 때 내가 잘못 알고 있었어. 오개념을 알고 있었을 수도 있고 내가 착각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확하게 알지 못했을 수도 있으니까는 정확하게 짚고 가시고 자, OX 문제 같은 경우는 뭐야? 2번, 1번이 틀렸어, 내가. 원래 답은 X인데 O라고 썼어. 근데 여기다가 틀렸다고 표시하면 되겠어? 그러면 문제 답을 알려주는 거야. 그쵸? 이 OX 문제, 네 문제에서 한 개만 틀리면 여기 큰 번호에서 틀렸다고 표시를 하면서 문제 풀어보세요. 다시 처음부터 읽어보시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1번 봅시다. 빅뱅 우주론의 우주 모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는 것 찾으겠습니다. 자, 우주는 고밀도의 한 점에서 대폭발이 일어나면서 시작되었죠. 맞는 말이 될 것이고. 우주가 팽창하는 동안 온도는 감소하죠. 온도가 일정한 게 아니라 감소했다. 우주가 팽창하는 동안 밀도 감소하죠. 맞죠? 밀도하고 온도는 같이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주가 팽창하는 동안 새로운 기본 입자가 계속 생성되면서 우주의 질량이 증가합니까? 아니죠. 우주의 질량은 일정하다고 그랬죠. 자, 2번 봅시다.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는 것 찾으랬죠. 전자가 결합하여 쿼크가 만들어집니까? 아니죠. 둘 다 기본 입자죠. 양성자는 세 개의 쿼크가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거 맞죠? 업 쿼크, 위 쿼크 두 개와 아래 쿼크 한 개가 결합해서 만들어지죠. 자, 헬륨 원자핵은 한 개의 양성자와 두 개의 중성자로 이루어집니까?
양성자가 한 개면 헬륨이 될 수 없죠. 두 개의 양성자와 두 개의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X가 되겠지.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는 거 맞고, 전자는 음전하를 띠고, 중성자는 전하를 띠지 않는 거 맞죠? 자, 빅뱅 이후 우주에서 만들어진 순서대로 입자를 옳게 나열했어. 초반에 기본 입자, 쿼크와 전자가 만들어지죠. 니은이 먼저 만들어진 다음에 쿼크 세개가 결합해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진다.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지고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해서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고 만들어진 원자핵에 전자가 결합해서 원자들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순서대로 나열하면 니은, 니을, 디귿, 기억이 되겠죠. 4번 봅시다. 수소 원자핵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 뭡니까? 양성자가 되겠죠. 빅뱅 후 3분 뒤에 수소 원자핵과 헬륨의 원자핵은 약 3대 1이라고 배웠었고, 헬륨의 원자 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A는 뭡니까? 원자핵이 되겠죠?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헬륨 원자핵이 되겠죠? B는 전자가 되겠죠? 7번, 다음은 빅뱅 이후 원자가 생성되는 과정을 설명한 것이다. 바로 안에 알맞은 말을 쓰겠습니다. 빅뱅 이후 몇 년이 지났을 때 3000 켈빈 정도로 낮아지니까 38만 년이죠. 38만 년이 지나서 3000 켈빈 정도 낮아지자 원자핵과 전자가 결합해서 뭐가 생성됩니까? 원자가 생성되죠. 그래서 빛이 진로에 방해받지 않고 자유롭게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갈 수 있게 되었는데 이때의 빛이 현재 뭘로? 우주 배경 복사로 관찰되죠. 관측되죠. 이때 3켈빈 정도로 관측이 되죠. 빨리 잘 읽어봐야 돼. 말이 안 되는데 자기가 답을 너무 정확하게 썼다고 착각하고 있으면 안 돼. 말이 정확하게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겠죠. 자, 여기까지 다 됐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몇 페이지로 가보냐. 36쪽 확대경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아까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가 생성이 됐다 그랬어. 그러면 수소와 헬륨을 어떻게 구분하냐? 우리가 무엇을 보고 구분을 해? 수소와 헬륨을? 뭐가 달라? 무슨 질량이 다를 것이고 원자, 핵의 질량이 각각이 다르죠? 그러면서 뭐가 다릅니까? 양성자의 숫자가 다르죠? 양성자의 숫자를 보고 우리가 원자 번호를 매겼을 거야. 자, 양성자가 한 개면은 수소가 될 것이고 양성자가 두 개면 헬륨이 되겠죠? 맞아요? 맞죠? 자, 그러면 양성자의 숫자가 같으면은 양성자의 숫자는 1이야. 그러면 그 양성자 숫자가 1이라는 것은 다 뭐라는 얘기야? 수소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양성자에 중성자가 붙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양성자의 수는 같지만은 질량이 달라지겠죠. 자, 같은 수소지만 서로 질량이 다릅니다. 그렇죠? 그걸 우리는 동위원소라고 합니다. 뭐? 동위원소다. 위치가 같다. 라는 얘기가 됩니다. 어디상에서 위치가 같냐? 주기율표상에서 위치가 같습니다. 자, 수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소는, 양성자가 하나죠. 중성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 하나가 포함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럼 어때? 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소보다는 질량이 약간 더 무겁겠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중수소라고 얘기해요. 자, 그런데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가 두 개가 될 수도 있겠죠? 그쵸? 양성자가 하나니까 수소죠? 근데 중성자가 두 개니까 우리가 앞에서 언급했던 수소에 비해서 질량이 무겁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삼중수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소에는 이렇게 세 가지가 존재하죠. 동위원소 세 가지가 존재한다. 자, 그럼 선생님이 여기서 양성자가 두 개고 중성자가 하나일 수도 있겠죠. 자, 이건 뭘까? 수소 기체? 자, 수소와 헬륨의 구분하는 방법이 뭐랬어? 양성자의 수랬죠. 이거 양성자 몇 개야? 두 개죠. 그럼 이거 수소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없습니다. 이건 헬륨입니다. 그렇죠? 헬륨이지만 우리가 말하고 있는 헬륨보다는 질량이 더 가볍겠죠. 선생님 착각하지 말라고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수소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양성자는 다 몇 개다? 한 개다라는 것입니다. 양성자 한 개에 중성자가 있냐 혹은 몇 개가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질량이 달라지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아까 7대 양성자와 중성자가 7개 7대 1이 됐었죠? 그러면서 헬륨 원자액이 생성됐었어. 그림 생각납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헬륨 원자액이 어떻게 생성이 됐느냐라는 것이죠. 그게 잘 설명된 게 이 그림입니다. 헬륨 원자액의 생성 과정 해가지고 처음에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1대1이다가 7대1이 되면서 이렇게 양성자와 중성자가 하나씩 붙게 되면 중수소가 되겠죠. 여기서 양성자가 한 개 붙으면 뭐야? 헬륨이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헬륨이 아니죠. 자, 여기서 질량수라고 돼 있는데 자, 질량수의 개념을 이야기해 보자면 질량수라는 것은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를 더한 값을 우리는 질량수라고 합니다. 화학원을 배울 때 배울 거예요, 자세히. 그래서 헬륨이긴 하지만 질량수가 몇이야? 3이다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헬륨은 질량수가 4인 거죠. 여기에 중성자가 한 개 더 결합하면 헬륨 원자액이 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혹은 자 중수소에서 자 아까 양성자가 붙었지만은 이번엔 중성자가 붙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뭐가 됩니까? 삼중수소가 됩니다. 이 삼중수소에서 양성자가 나중에 또 결합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질량수가 4인 헬륨이 되겠죠. 이해됐죠? 자, 그러면 다시 우리가 우주 배경 복사는 예측했는데 관측이 돼서 증거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근데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을 예측하는 것까지 배웠죠. 이제 우리가 어떻게 관측했는지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자, 그건 무엇을 통해서 배우냐? 제일 앞 페이지나 이제 32쪽으로 하면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질량과 수소의 질량비가 3대 1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스펙트럼이란 게 무엇이냐? 초등학교 때 실험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분광기, 프리즘 같은 걸로 이렇게 뭐야? 빛을 분리시키다 보면은 빨주노초 파란 뭐 무지개가 보이죠? 그런 실험했을까?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고 영상을 통해서 본 친구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프리즘을 통해서 빛을 분리시키게 되면은 파장이 다르기 때문에 꺾이는 것이 달라져서 이렇게 빨주노초 파란부가 보입니다. 자, 빨주노초 파란부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르냐? 뭐라고 부릅니까? 가시광선이라고 부릅니다. 가시광선. 가능하다는 뜻이야. 볼시자입니다. 보이는 게 가능한 광선, 빛이란 얘기죠.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이란 얘기가 됩니다.
이게 아까 선생님 말한 게 뭐였어? 빨주, 노초, 파란보, 무지개색으로 보이는 거죠. 에? 그래서 빨주, 노초, 파란보로 보입니다. 그럼 선생님이 빨간색을 어디에 썼어? 오른쪽에 쓰고 보라색을 왼쪽에 썼죠. 자, 빨간색을 오른쪽에 썼다는 얘기는 선생님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숫자가 뭐야? 커진다는 얘기지? 자, 파장의 길이로 쓴 겁니다. 그래서 빨간색이 파장이 길다라는 얘기다. 그러면 보라색은 어떻게 됩니까? 파장이 짧습니다. 자, 정확한 숫자를 얘기해 보면은 자, 아래 보면 이쪽에 분간계 가지고 아래 간단하게 설명돼 있죠. 눈으로 보이는 빛으로 파장이 380 나노메타. 이게 보라색이 될 거고 770 나노메타는 빨간색이 됩니다. 자, 파장이 길면은 에너지는 어떻게 되느냐? 배웠을까 혹시? 파장과 에너지는 반비례 관계입니다. 그래서 파장이 크다는 얘기는 에너지가 작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빨간색 쪽은 에너지가 작고 보라색 쪽이 에너지가 크겠죠. 자, 빨간색 바깥쪽에 있는 빛을 우리는 또 뭐라고 하느냐? 뭐가 있어? 오케이. 자외선이야? 자, 붉을 적자 한자를 써가지고 적외선이 되죠. 그래서 적외선입니다. 그러면 보라색 바깥쪽이 뭐가 될까? 자외선입니다. 보라색 자자를 써서 자외선이 되죠. 붉은색 바깥에 있는 빛, 적외선이 될 것이고, 보라색 바깥쪽에 있는 빛에서 자외선이 되죠. 자, 적외선보다 파장의 길이가 더 긴 게 뭐가 있느냐?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건 마이크로파. 마이크로파 언제 접하느냐? 전자레인지 돌릴 때 많이 접하죠, 우리가. 이게 마이크로파. 자, 그 다음에 마이크로파보다 더 파장이 긴 게 뭐가 있냐? 라디오파가 있죠. 라디오 주파수 맞춰서 우리가 라디오 듣죠? 라디오파가 있습니다. 자, 파장이 길면은 에너지는 작다 그랬잖아. 그럼 에너지 작은 게 우리 몸에 더 해로울까? 에너지 큰 게 우리 몸에 더 해로울까? 큰 게 더 해롭겠죠? 자외선이 더 해로워? 적외선이 더 해로워? 자외선이 더 해로우니까. 그러면 자외선보다 파장이 더 짧은 건 에너지가 더 크겠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X선. 언제 볼 수 있어, X선? 네. 그래, 엑스레이 찍을 때 우리 몸에 뭐 한 번 하니까 괜찮지만 계속 치인다 생각해봐. 우리 몸에 해롭겠죠? X선보다 더 파장이 짧은 게 뭐가 있냐? 감마선입니다. 감마선, 뭐, 병 치료할 때 많이 됐었죠? 감마선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스펙트럼이라는 것은 빛을 파장에 따라서 나누어지게 되는데 이때 색이 보이죠? 가시광선이 보이게 된단 말이야. 이 가시광선이 연속적으로 보이는 것을 우리는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그냥 빛을 그 어떤 것도 지나치지 않고 바로 쬐게 되면은 연속적인 그 색이 보이는데 이걸 우리는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한다라고. 백열등 같은 것을 바로 치게 되면은 이 빨주노 촉 파랑으로 연속적인 색이 보이죠. 하지만 중간에 자, 별빛을 보는데 중간에 조온의 기체가 있었어. 이 조온의 기체를 통과해서 빛이 통과해서 나오겠죠? 그러면 조온의 기체에서 밖으로 나올 때 에너지가 밖이 더 온도가 높죠? 그럼 어떻게 됐어? 그 지나오는 빛이 흡수를 하겠죠?
에너지를 흡수한단 말이야. 이때 빨주노초 파란보에 검정색 선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걸 우리는 흡수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빨주노초 파란보에 검정색 선이 나타내는 게 흡수 스펙트럼입니다. 아까 선생님 뭐랬어? 에너지를 흡수해서 선이 나타난다 그랬죠? 그래서 검은색의 흡수선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한다. 그래서 언제 이것들을 관측할 수가 있느냐? 별의 대기를 통과한 별빛이라든지 조원의 소원을 통과한 별빛을 봤을 때 우리가 흡수 스펙트럼을 관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빛이 오고 있는데 고온의 기체를 지나서 올 수가 있겠죠, 빛이. 그러면은 고온의 빛에서 기체를 지나올 때 온도가 낮아지죠. 벗어나게 되면은 그럼 어떻게 됐어? 온도가 낮아지니까 에너지가 방출되겠죠? 이때 생기는 게 방출 스펙트럼인데 이때는 뭐냐? 검정색 바탕에 색이 있는 선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걸 우리는 방출선이라 하고 이 스펙트럼을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스펙트럼 종류가 세 가지 배웠죠? 연속 스펙트럼과 선이 나타내는 선 스펙트럼이 있는데 에너지를 흡수하느냐 방출하느냐에 따라서 흡수 스펙트럼과 방출 스펙트럼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자, 이게 교과서마다 언급되어 있는 게 약간씩 다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이 알려주는 대로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이 있냐? 건방 떨지 마. 검정색 바탕에 색깔 있는 선, 검정색 바탕이 많아. 건방이야, 건방. 그게 방출 스펙트럼입니다. 이렇게 기억했어요. 본인들의 뭐 기억하는 방법이 있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선생님 설명해 준 거야. 건방 떨지 말라고. 그 건방이 뭐야? 검정색 바탕에 색이 있는 선, 방출 스펙트럼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스펙트럼에 선이 나타난다 그랬어. 그러면 어떤 원소를 지날 때 선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러면 같은 원소이면은 같은 곳에 선이 발생하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자, 우리가 원자를 생각해보자. 원자 중간에 뭐가 있어? 원자핵이 있죠? 플러스 전하를 띠는 원자핵이 있을 것이고, 전자가 존재합니다. 전자는 무작위로 존재합니까? 아니죠. 전자가 존재하는 위치가 있죠? 그 전자가 존재하는 위치를 우리는 뭐라 그래? 그래, 전자 껍질이죠? 전자 껍질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죠? 원자마다 약간 전자 껍질의 위치가 다를 건데, 이 전자 껍질에만 전자가 존재합니다. 이때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에너지 준이라고 하죠. 에너지 준위. 이 껍질에 가지고 있는 에너지 준위. 그리고 여기 껍질에서 가지고 있을 때 에너지 준위가 다릅니다. 자, 첫 번째 껍질과 두 번째 껍질이죠. 자, 검정 1번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게 첫 번째 껍질이 될 것이고 2번이라고 표시되는 게 두 번째 전자 껍질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에너지 준위가 1번이 더 클까? 2번이 더 클까? 자, 찍어보세요. 자, 머릿속으로 찍어봅니다. 자, 민주가 언니니까 민주가 먼저 찍어보자. 선생님, 1번? 왜? 어, 연관? 이랑 가까워서? 이 대부분 친구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자, 왜 생각했어? 1번이라고? 자,
에너지 주인님은 2번이 더 큽니다. 근데 대부분 친구들이 1번이 더 크다고 생각해. 왜? 사실 원자력이랑 가까운 게 더 에너지가 큰 거 아니에요? 자, 에너지 중이라는 것은 에너지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깥쪽에 있는 껍질의 에너지 준위가 더 높습니다. 이해됐죠? 헷갈리면 돼? 안 되죠. 자, 그러면 자, 2번의 껍질에서 1번의 껍질로 전자가 이동을 한다. 그러면 에너지가 어떻게 됩니까? 감소하겠죠. 감소하니까 에너지가 방출하게 되겠죠. 에너지가 나옵니다. 이때 생기는 게 뭐야? 방출선입니다. 첫 번째 껍질에서 두 번째 껍질로 이동할 때 방출되는 게 있겠죠. 이때 나타나는 게 방출선이다. 반대로 1번 껍질에서 2번 껍질로 이동할 수가 있겠죠? 에너지가 커져야 된단 말이야. 이때 주변에서 에너지를 흡수하겠죠? 이때 나타내는 게 흡수선입니다. 그러면 원자의 종류에 따라서 전자 껍질의 위치가 다르니까 흡수선과 방출선이 나타내는 선의 위치가 달라지겠죠? 하지만 같은 원소라면 어때? 선의 위치가 같겠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원자의 원소마다 이 스펙트럼에 나타내는 흡수선과 방출선의 위치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자, 하지만 같은 원소일 때, 즉 아래 그림에서 보면은 자, 수소일 때 흡수 스펙트럼과 방출 스펙트럼을 봤을 때 위치가 어떻습니까? 같죠. 자, 이렇게 같은 위치에 모든 선이 같다. 같은 원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됐죠? 오른쪽에 탄소 역시 어떻습니까? 같은 위치에 같은 선이 보이죠? 그러면 원소가 같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는 지금 무엇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스펙트럼 배우고 있냐?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라는 것 때문에 배우잖아, 지금. 그쵸? 자, 그러면 이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서, 별빛의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구성 원소의 종류와 원소의 질량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같은 위치에, 선의 위치가 같으면은, 그리고 개수가 같고, 그러면은 굵기가 같다라면은 뭐가 됩니까? 같은 원소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같은 위치에 선이 나타난다. 개수도 똑같다라면은 같은 원소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리고 원소의 질량비는 이 선폭을 비교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선폭이라는 게 이 선의 굵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확한 어떤 질량은 알 수 없지만 질량비는 알 수가 있다는. 그래서 과학자들이 태양을 스펙트럼 분석을 했어, 태양의 입체를. 그랬더니 오른쪽 그림처럼 이렇게 많은 흡수, 흡수선들이 나타났죠? 그래서 이 흡수선들을 봤더니 어떻게 되냐? 수소와 헬륨과 칼슘 등의 다양한 원소들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자, 그러면 탐구 자료창을 봐봅시다. 백열등 전구를 보니까는 선이 보입니까? 선이 보이지 않죠? 그러면 이걸 선생님이 뭐랬어?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백열 전구의 스펙트럼은 연속 스펙트럼에 해당할 것이고 검정색 바탕에 색이 있는 선이 보이는 수소, 헬륨, 나트륨, 칼슘은 뭐야? 방출 스펙트럼이죠. 그리고 아래 별 A와 B는 뭐가 됩니까? 흡수 스펙트럼이 되겠죠. 자, 그러면 별 A에는 어떤 원소들이 있는가 한번 봅시다.
자, 수소가 있는가 보니까는 수소의 선을 모두 가지고 있는가를 보면 되겠죠? 수소의 선을 가지고 있죠? 다 가지고 있죠, 이렇게. 수소선 다 가지고 있네. 그러면 뭐야? 별 A에는 우선 수소는 있다라는 게 확실해지고, 그 다음에 헬륨이 있는가 보면 되겠죠? 헬륨의 선을 한번 보니까, 헬륨의 선은 안 뽑죠? 있습니까? 있네. 잠깐만, 다 있나? 선이 다 존재하죠? 그래서 아니, 별 A에는 헬륨도 있고, 나트륨 있는 거 한번 봐볼까? 나트륨도 있죠? 저 별 A에 나트륨도 있고, 칼슘도 있는 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칼슘은 없죠? 요거 세계선이 나타나는데 없잖아. 그쵸? 그래서 별 A에는 칼슘 없다. 수소와 헬륨과 나트륨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럼 별 B도 어떤 원소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별 B에는 수소와 칼슘이 있으니까 수소와 칼슘, 헬륨은 없죠? 나트륨도 없죠? 선 두 개의 위치가 나란히 있는 게 없죠? 그래서 별 B에는 수소와 칼슘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렇듯 별빛 스펙트럼하고 원소 스펙트럼을 서로 비교해 보니까 원소의 종류를 알 수가 있었다라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 우주에 분포하는 게 우리가 수소와 헬륨까지 만들어졌었어. 그렇죠? 그러면 우주 대부분이 수소와 헬륨으로 구성이 돼 있다라는 것을 알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천체들을 분석했더니 어떤 분석을 했어? 스펙트럼으로 분석을 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랬더니 이 흡수선과 방추선의 위치가 일치한다. 수소와 헬륨과 일치한 걸로 봐서 수소와 헬륨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선생님이 질량비를 할 수 있는 게 뭐였어? 선폭이었죠. 그래서 이 선폭을 분석해가지고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약 74%, 24% 대략 3대 1이죠. 자, 빅뱅 우주론을 주장하는 과학자들이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 될 거라고 예측을 했었어. 근데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서 어때?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죠? 관측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어때? 빅뱅 우주론의 증거로 받아들여지겠어. 자, 그럼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두 개죠? 잘 기억해야겠지? 첫 번째가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다. 두 번째가 우주 배경 복사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원소를 어디까지 만들었어? 헬륨까지 만들었죠? 수소랑 헬륨. 주기율표상에서 그러면 수소가 제일 작은, 질량이 작으니까 수소와 헬륨까지 만들었어. 그러면 헬륨보다 더 질량이 큰 애들도 있잖아. 그 큰 질량 애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선생님이랑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다음 시간이라면 목요일에 할 거예요. 화요일이지? 맞죠? 자, 그러면 우선 과제로 34쪽. 그다음에 40쪽부터 43쪽까지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알았죠? 거기까지 해오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혹시 질문 있습니까?
아직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 잘 모르겠죠? 문제를 풀면서 질문이 생기겠죠? 질문이 생기면은 다음 시간에 쌤이랑 같이 문제 풀다가 그때 질문하시면 되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